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월요일장 준비해보겠습니다. 체크인스탁이고요. 두 분 모셨습니다. 알파경제 김종희사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두 분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지 체크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의 이슈, 연말 산타랠리 가능할까? 원래 산타라는 그 문화 자체가 외국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 먼저 왔나라는 생각으로 스스로 위안을 해봤는데 과연 우리 증시는 올 수 있을 것인가? 지금은 산타 할아버지는커녕 지금 루돌프 코도 좀 안 보이는 상황이어가지고 두 분의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 이사님, 연말에 우리 증시 반등 좀 가능할까요? 산타 할아버지 오실까요? 네, 뭐 만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반등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뭐 누구나 알다시피 지금 우리 증시가 뭐 딥밸류에 빠져 있는 건 사실이고요. 뭐 트럼프 2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실적들의 변동성이라든지 뭐 정책적 변동성도 열려 있겠지만 트럼프 2기가 얘기하는 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뭐 그와 관련된 긍정적 효과도 분명히 또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 시장에서 지금 사이클대로 들어가는 산업 중에서 바닥을 치고 돌아서는 산업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 시장의 연말 랠리는 가능하긴 한데 다만 우리가 만족할 수준만큼의 랠리가 올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뭐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렇고 저 역시 만족할 만큼의 반등은 없다 정도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타 랠리를 뭐 어떻게 정의하나 따라 다르겠지만 원래 미국에서 얘기하는 산타 랠리는 원래 오늘부터예요. 한 23일부터 연말까지 나타나는 랠리를 우리가 산타 랠리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뭐 약간 왜곡되면서 뭐 11월 말부터 뭐 12월 초부터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원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산타 랠리는 오늘부터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뭐 오늘부터 거래 마감되는 거래일 기준으로 이제 5일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5거래일만이라도 뭐 소폭이라도 올라서 뭐 최소한 2,600선에 뭐 근접하는 뭐 그 정도의 반등만 나오더라도 뭐 제가 보기엔 아주 나이스한 반등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제 모멘텀은 저는 환율이라고 봅니다. 환율이 어떻게 안정을 보이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런 환율 레벨에 따라서 외국인 수급도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두 부분이 우리 시장을 이끌 만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환율 부분 그리고 외국인 수급 봐주셨는데 그러면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기술적인 반등 정도다 완전히 추세를 돌리지는 않은 거다. 박스권 내 흐름은 여전히 좀 이어질 걸로 보시는 거죠, 김 이사님? 네, 그렇습니다. 뭐 반등의 폭은 아마도 생각보다 이렇게 크지 않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전문가님 의견은요? 네, 뭐 오늘 첫 주제는 거의 99% 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연말 산타랠리는 좀 힘들다 먼저 좀 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산타랠리가 뭐 지금부터 1월 초까지가 보통 산타랠리의 정의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뭐 기술적인 반등 구간 뭐 2,500선, 조금 더 높으면 2,550선 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을 2월이죠. 내년 2월 한 구정 전까지는 어떤 매집의 단계 또는 뭐 매매하신 분들은 매매의 단계 정도로 보고 있고 조금 다르게 2025년은 지금보다 높은 단계 주식시장에 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평하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뭐 내년 시장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평은 아니거든요. 단지 이 기회를 조금 어렵지만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될 것 같고 지역적으로 돌아와서 산타랠리의 어떤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지금 현재는 뭐 사실 주로 연말에 리밸런싱 외국과 어떤 기관의 또 매수세가 증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뭐 매수세 증가라고 보기에는 외국인들이 거의 없고요. 기관이 뭐 지금 뭐 우주방어전을 좀 펼치는 이런 모습. 그리고 이제 거시경제가 워낙 지금 불안한 형태죠. 외인 수급도 지금 동향표가 좀 나가고 있지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내 상황은 사실 거시경제를 좀 봤을 때 해외보다 뭐 해외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만은 예견된 조정 수준이었고 좀 처참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올려야 될 것 같고 외국인의 일단 매수 전환 여부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외국인의 매수 전환 여부의 트리거는 무엇이냐? 역시나 이제 저도 이사님과 마찬가지로 원달러 환율입니다. 단지 원달러 환율의 레인지 범위를 좀 쪼개서 말씀드렸는데 뭐 1,450원에서 뭐 1,500원 좀 밑에 레인지 범위로 좀 가다가 점진적으로 저는 좀 하향 조정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러면 지금부터 기회로 좀 삼아야 될 것 같고 좀 어렵습니다만은 1,500원 이상에서의 대안품은 현재는 저한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이제 토마토 시청자분들께서 늘 말씀드리지만
1,500원이 넘어갔을 때 과연 추가적으로 현금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곳이 있느냐? 없죠. 안타깝지만 뭐 없고. 그러면 지금 보유적인 포트폴리오를 다 손절하고 조금 1,500원 이상의 환율이 머무를 것이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다른 데로 조금 갈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좀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전부 다 조금 힘을 기울여서 정부 정책이라든지 원달러 환율이 조금 내려오는 걸 발휘해야 될 것 같고, 그런다면 저도 기술적인 반등 정도는 1월 초에 뭐 2,500선, 2,550선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역시나 동일하게 환율을 시장의 핵심으로 좀 봐주셨어요. 그리고 강력한 산타랠리를 기대하기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그리고 다음 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하나 더 미국에서 약간의 좀 잡음이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부분들, 예산안 통과 문제가 이슈였는데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일단은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20일까지 이 예산안이 합의가 됐어야 되는데요. 40분 넘겨서 가까스로 현재 시간으로 21일 자정 넘기고 40분 정도 지나서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 반쪽짜리다라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 이 트럼프 당선인이 부채 한도 폐지 부분을 요구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제외를 하고 바이든 현재 대통령이 예산안을 통과를 일단은 시키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이 또 어떻게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사실 FOMC로 인해서 지난주 후반에 우리 증시가 타격을 받아서 여기에 미국 정부의 셧다운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한 번 더 2,400선 이탈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는데 모면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이것을 트럼프 당선인이 넘긴 게 아니라 바이든 현 대통령이 넘긴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약간의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김종일 의사님, 이번에 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연례 행사처럼 나타나는 뭐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뭐 부채 한도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두고 미국의 이 예산이 제대로 통과될 수 있을까는 항상 10월 달부터 뭔가 논의가 되다가 그 이후에 임시 연장을 통해서 유지해오는 그런 상황들이 매년 반복됐죠. 근데 이게 한 2016년, 17년 정도에는 뭐 굉장히 크게 문제가 돼서 뭐 시장에 충격을 주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는 별로 크게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뭐 이 트럼프 당선인의 지금 그 주장 자체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정말 뭐 또 이렇게 크게 어려움에 빠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이 있었습니다만, 뭐 실제로도 이번에도 조금 시간 넘기고, 우리도 항상 이번에는 좀 달랐는데 우리도 항상 이제 12월 2일 날 있을 예산안 협상 시한을 넘겨서 12월 말 혹은 뭐 1월 달 초에나 처리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으로 넘어가긴 했는데 불씨는 남아있죠. 말씀해 주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이 부채 한도를 폐지할 수 있느냐, 어떤 그런 논점은 남아있지만,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화당 의원들의 뭐 대부분도 그렇고 민주당 의원들도 부채 한도 폐지까지 모두 허용해 줄 만큼의 여력은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뭐 결국 뭐 트럼프 대통령도 이걸 달성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일단은 뭐 제한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실제로 트럼프 정부 출범했을 때 만약에 추가적인 변동 상황이 생긴다면 그때 한번 다시 고민해봐도 뭐 크게 늦지 않은 이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이슈 자체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도 알려주세요. 네, 저는 뭐 준비된 그림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미국 시장이 지금의 현재 상황을 뭐 트럼프 리스크, 뭐 산타랠리, 그다음 최근에 이뤘던 변동성 국면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변동성 지수와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간단합니다. 뭐 CNN에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공포 지수를 좀 수치화한 7가지의 지표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뭐 S&P의 모습이 좀 나와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지금 미국 시장은 좀 과열이고 공포지수가 상당히 좀 있는 쪽입니다. 특히나 이제 푸앤콜을 좀 보게 되면 우리가 1.0을 넘어갔을 때 CNN에서 발표한 지표를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상당히 변동성 국면이 좀 크다. 하락 국면이 크다고 지금 나타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0.7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이거든요. 결국은 지금 미국 시장에서 아직까지도 조금 하방 압력이 좀 지속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이제 그래프를 보는 형태는 위로 올라갈수록 좀 안 좋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콜이 많아야지 여러분들 증시가 좀 오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로 가까워질수록 이제 위험 요소들, 변동 요소들이 좀 많아지고, 결국은 이제 푸세 베팅하는 쪽이 많다는 것은 아직도 하방 압력이 좀 남아 있다는 쪽. 대체적으로 종합적인 평가를 내려본다면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로 탐욕 지수가 좀 많은 형태입니다.
지금의 차트 모습 하나 보시죠. 지금의 빅스 지수 차트 모습인데 현재 17.95거든요. 지난번에 상당히 급등 모습으로 좀 가면서 공포 지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뭐 미국 시장이 뭐 대차게 좀 꺾어서 내려오는 이런 형태였거든요. 왜 꺾어져서 내려왔느냐? 여러 가지 지역적인 뉴스가 있었지만 그 안에 지금 트럼프의 어떤 이런 셧다운 문제 이런 것도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죠. 단지 지금 이틀 사이에 보시게 되면 장대 연봉은 좀 떨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나스닥 증시, 뭐 S&P가 조금 올랐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더더욱 하방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을 것이냐? 그렇게 보여지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제 염려하는 부분이 미국 증시가 조금 더 조정폭이 남아있는데 어쩌나? 이런 이제 생각들이시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계속 정리를 해드렸어요. 미국 증시를 계속적으로 보게 되면 너무 접근 포인트가 어렵다. 대차게 지금 25년의 대세적인 상승장을 지금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셔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아까 뭐 푸시나 공포지수 이런 것도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만은 트럼프의 어떤 그 체크 포인트 같은 경우 2.0의 체크 포인트 같은 경우는 뭐 셧다운 리스크는 단기적으로 좀 해소가 되었다 이렇게 좀 평해야 될 것 같고, 결국은 미국 시장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달러나 금융시장의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연준의 기조와는 다르게 계속 강달러 기조입니다. 지금 뭐 108불도까지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평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질문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올해 금리 동결하고 내년에 좀 상황을 보면서 3회 정도를 저울질하지 결국 왜 금리 인하를 해놓고 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느냐. 사실상 뭐 이틀 전에 금리 인하를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결을 좀 하지. 결국은 지금의 형태군을 본다면 자, 지금 원달러 환율보다는 달러 인덱스의 차트 모습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연동 관계가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증시가 조금 올라가니 달러 인덱스가 매도로 음봉이 떨어졌거든요. 이게 지금 커플링 관계가 딱 맞는 쪽이죠. 물론 정비례 관계는 아닙니다만은 통화 정책들이.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안심할 단계는 분명히 아니고요. 단지 국내 증시를 좀 넘어가서 보게 되면 뭐 지금 2400선에서 공방전이에요. 아주 치열하단 말이죠. 여기를 이제 매수 기회로 좀 삼아야 될 것 같고, 단지 트럼프의 어떤 주요 정책들을 보게 되면 결국은 조금 기분파 정치, 근본적인 근간은 뭐 경제 정책의 뭐 감세 정책입니다만은 이런 부분은 아직 안정화 단계는 아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 뭐 셧다운 문제가 임시적으로 미봉책으로 좀 들어갔기 때문에 연례 행사 부분이 연례 행사인 것은 맞습니다만은 조금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 아니냐. 단지 지금의 트리거는 달러 인덱스가 조금 더 하방 압력이 받지 않겠느냐. 106불, 105불까지는 내려오면서 원달러 환율도 조금은 내려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슈 두 가지 봤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요, 체크인 리포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세 가지 리포트 한번 보겠습니다. 김 이사님이 골라오신 리포트 첫 번째는 하나증권인데요. 트럼프가 한국의 NCC에 숨통을 틔워줄 가능성, 화학 관련 리포트죠. NCC 올해 안 봤는데 궁금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증권이고요. 삼성전기가 삼성전자보다 먼저 움직인다. 삼성전기 리포트입니다. 그리고 DB투자증권에서는 혹시 헤드앤숄더를 만드는 중인가, 기술적인 분석 리포트인 것 같은데요. 좀 볼까요, 김 이사님? 네, 첫 번째 리포트는 잠시 후 자세히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리포트는 삼성전기가 순서적으로 삼성전자보다 먼저 움직인다. 그렇다면 뭐 전반적으로 다 좋다라는 얘기인데, 삼성전기가 먼저 돌아서고 있다라는 것은 뭐 전기전자 업종의 가장 앞단에 움직이는 종목이 움직이는 것이니까 뭐 뒷단까지도 한번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전망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헤드앤숄더를 만드는 중인가는 엔비디아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24년에는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연간 내내 보였는데 내년에 그게 가능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DB금융투자의 평가고요. 그다음에 미국 시장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일 때 주도주라고 하는 엔비디아를 봐야 되는데, 엔비디아 현재 지금 기술적 모습이 헤드앤숄더를 만드는 것과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꼭 된다 안 된다보다는 헤드앤숄더가 만들어졌을 때 실제로 추세가 붕괴되면서 크게 내릴 확률이 있으니 이걸 하나 이제 체크리스트로 보고 계속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정도의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두 번째 레포트 삼성전기가 전자보다 먼저 움직인다 이 제목과 좀 전에 설명을 듣고 삼성전기가 움직였나 싶어서 보니까 이달 들어서 이 종목이 20%나 올랐네요. 다음 타자 삼성전자가 될 수 있을까? 저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NCC 관련 리포트 자세하게 볼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리포트의 핵심 포인트는 이제 뭐 두 가지 정도라고 봐야 될 텐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게 왜 한국 NCC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것인데요. 의외로 한국 NCC의 지금 그 납사 수입 비중을 보면 2021년까지는 러시아 비중이 꽤 됐다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싼 러시아 비중이 굉장히 높았는데 전쟁이 들어가면서 우리는 확실히 이제 미국과 유럽과 함께하는 그런 국가다 보니까 러시아 수입 비중을 제로로 줄였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원가는 확 올라갔고 반대로 이 물량을 다 누가 사갔느냐? 중국과 대만이 사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과 대만에서 나오는 물량들은 값싼 원가에 굉장히 좋은 제품의 가격으로 나올 수 있었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원가는 올라가고 수출도 잘 안 되는 왜 중국이 안 사가면서 중국 쪽 수출은 줄어들었는데 원가는 더 올라가 버리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라는 거죠.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뭐 불편하게 들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과연 우리가 러시아에게 납사를 사지 않을까? 한때 26%가 넘는 거의 뭐 역대 최대 비중으로 샀던 러시아 납사 비중을 다시 가져오는 게 한국 NCC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제 긍정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첫 번째로 얘기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미국은 에탄 크래커에서 관련된 제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미국의 에탄 크래커가 실제로 천연가스에서 이 에탄을 바로 뽑아내다 보니까 원가 경쟁에서 월등한 그런 경쟁력을 보였는데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가와 가스 가격이 폭등하는 구간, 이 가격의 스프레드가 줄어드는 구간에서는 오히려 NC 스프레드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트럼프 정부의 천연가스 우선 정책, 그다음에 레거시 에너지 우선 정책으로 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가스 가격, 유가보다는 가스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 가스 가격이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ECC, 그러니까 에탄 크래커에서 나오는 물량들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NCC는 ECC에 대비해서 지금 가격 경쟁력이 없는 상황인데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대응 경쟁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로 인해서 이 두 가지 요인으로 NCC에 어느 정도 경쟁력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지적하는 리포트이니까요. 아직까지는 뭐 가능성이긴 하겠지만 이들 업종이 뭐 PB 0.2배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뭐 조그마한 호재에도 반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당장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됐을 때 1월 20일 이후에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천연가스 가격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시고 관련된 종목군들에 한번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대응 종목은 뭐 이 리포트 안에 나와 있지 않지만 명확합니다. 스페셜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들을 고를 수밖에 없고요. 국내에서 스페셜티 비중이 가장 높은 건 LG화학과 S오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종목군까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또 트럼프 당선인이 실제로 취임을 해서 정권을 잡게 될 경우에는 국내 산업별로의 영향력도 상당히 좀 달라 보입니다. NCC 업체들 뭐 바닥을 기고 있다라는 점들은 다 동의를 하실 텐데요. 앞으로 내년 초 이 당선 이후 또 수입 업체, 수입 국가가 좀 달라지면서 수익률이 개선될 수 있을 만한 가능성, 그 시나리오도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체크인 리포트 살펴봤고요. 체크인 빅데이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빅데이터 종목으로 주셨어요. 주성 엔지니어링. 이 종목 어떤 데이터들 좀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빅데이터 전략 알려주세요. 네, 뭐 요즘 연말 동안에 뭐 지난주 한 주 계속 제가 빅데이터를 좀 들고 왔거든요. 종목 안내를 많이 해드리는 이유는 충분히 일단 첫 번째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지금 구간에서 선다면 과연 내가 얼마 정도의 기간을 뭐 투자하는 것은 각각 틀리겠습니다만은 기대 수익률이 높아갈 수 있는 구간이고 업황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 있죠. 모두 다 존중되어야 되지 맞고요. 단지 저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도 많습니다만은 어떻게 됐던 간에 뭐 유동성의 힘이 되었던 간에 반도체 전방 산업이 되었던 간에 선당 공정은 좀 수혜를 보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 그 중에서 뭐 우리가 뭐 주성 엔지니어링, 원익 IPS, 뭐 유진테크 이렇게 분류되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뭐 우리가 종목을 보기 전에 지수를 가장 먼저 봐야 되겠죠. KRX 반도체 지수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3,100 정도까지 갔어요.
뭐 2,760까지 내려오고 SK하이닉스가 좀 저가 반등세가 들어오면서 박스권 움직이면서 올라가다 보니 좀 끌어올렸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또 조정을 받았단 말이죠. 뭐 지역적인 뭐 커플링 관계도 있을 수 있고요. 단지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반등이 좀 가능한 위치인 것이냐? KRX 반도체를 봤을 때 다른 중소형 종목군들은 좀 들어갈 만한 위치인 것이냐? 네, 가능한 자리입니다. 단지 지금 2,908선인데 2,850선이 강하게 KRX 반도체 기준입니다. 무너지면 좀 어렵고요. 단기 반등세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3,070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수를 딱 앞에 놓고 그 다음에 종목의 어떤 커플링 관계, 연동 관계를 보면서 실적 기반으로 접근할 건지 모멘텀 기반으로 접근할 건지를 정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안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쪽이고요. 이제 뭐 플라즈마 화학 증착 장비, 뭐 PECVD, 뭐 유진테크도 있지만 주성 엔지니어링의 일단 장점이라는 것은 ALD입니다. 원자층이고 SK하이닉스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SK하이닉스 좀 색채와 비중이 크다는 부분. 물론 중국향 매출 비중이 20%지 않냐? 이 부분은 좀 약점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내년 실적을 보게 되면 주성 엔지니어링은 올해도 실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역시나 다른 반도체 중소형 종목들과는 좀 틀렸다. 그리고 내년 실적도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가이던스나 나와 있는 증권사별로 실적을 한번 확인하시고 그러면 이 분야 어떤 선단 공정, 미세 회로 공정 쪽에서 이 분야가 앞으로도 계속 기술 개발이 되면서 지속적인 경쟁력이 유지될 것이냐 이 부분을 서두러 놓아야 될 것 같은데 역시나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놓고 나서 실적도 우상향되고 지금 밸류는 한 선행 PER이 10배 정도 수준이란 말이죠. 프리미엄은 뭐 자유 영역이니까 여기서 이제 얼마만큼의 기술적 반등을 써가면서 이 주가 퍼포먼스를 이어갈 수 있느냐 이렇게 귀결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차트 모습 보시면 현재 구간이 29,000원 정도입니다. 아직은 여러분들 상승 동력이 높지 않습니다. 오늘 빅데이터로 좀 돌려보니 제가 목표가 일부러 손절가는 제시는 안 했는데 좀 구체화를 시켜드리면 31,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기대 수익률이 높지 않죠. 여러분들 그러면 뭐 지금 사서 올라간들 약 10% 구간이죠. 그러면 위로 좀 추세 전환을 하려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32,000원, 33,000원을 강하게 좀 뚫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빅데이터로 돌려보니 거래량이 2천만 주가 필요합니다. 지금 평균 거래량을 보게 되면 뭐 100만 주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쪽이죠. 그러면 이럴 때는 여러분들 매매를 들어갈 때 빠른 속도를 대입하시면 굉장히 답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을 잘 활용하시면 내가 투자 기간 잡는데도 여기 좀 들어갔다가 자금이 좀 순환매가 막히겠다 이런 부분도 얻어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2천만 주가 좀 넘어가게 되면 보니까 빅데이터 기준으로 35,000원까지 목표가가 좀 우상향되는 쪽이 나오지만 거래량이 동반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면 지금은 조금 더 싸게 사서 단기 반등세를 노리는 리바운드 자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하단으로는 하반 경직성이 27,000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 이상 무너지게 되면 조금 어려워요. 27,000원이 피보나치 되돌림 수준으로 70%입니다. 70%라는 피보나치 되돌림은 없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근데 여기가 마지노선이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상단으로 그렇게 리바운드가 나오게 되면 최대치가 31,000원으로 지금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여러분들의 매직 관점을 거쳐서 거래량이 뭐 500만 주, 1000만 주 이렇게 이제 동반이 됐을 때 내가 좀 더 강력하게 바이앤홀드를 하면서 주성 엔지니어링의 기술력을 믿고 밸류에이션이 좀 싸니까 주가를 조금 더 가져간다면 시장 상황 대비 기대 수익률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단지 지금은 짧은 관점으로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좀 긴 매직 관점으로 들어가는 두 가지 투트랙 전략을 명확하게 정해야 되는 위치지 않느냐. 길게 가져간다면 필승 공식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내년 시장에.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을 빅데이터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짧게 보시면 31,000원까지 여기에서 뭐 수익률 10%밖에 안 되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기간 대비로는 꽤나 괜찮은 수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단기 전략은 그렇게 세우시면 되고요. 장기로 보실 분들은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매수도 천천히 좀 추이를 보시면서 하시면 또 장기로 사모을 만한 종목으로도 상당히 좀 적합하다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단기로 보실 분 그리고 장기로 보실 분 이렇게 나눠서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살펴봤습니다.